앞으로 여러분과 행정학을 보게 될 강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행정이 무엇인지 대충 이제 이해는 하실 거고요. 행정하면은요, 이제 19세기, 18세기, 우리나라 친다면 조선시대 행정과 지금 행정은 분명 같지는 않겠죠. 일단 행정이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가 담당하는 건데요. 이제 정부 종합정사에서 이런 거 무엇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현대사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부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할 공무원들 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채용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구성원들의 능력 발전과 그다음에 사기를 끌어올려야지 이제 업무 성과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 이전에 자 정부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지 즉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한다면 현대자동차나 혹은 이제 엠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하는 이제 재화를 이제 민간재를 한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걸 공공재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재, 공공서비스. 근데 현대사에서 보면요, 항상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예전에 비하면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이 점점 넓어졌어요. 19세기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성 복지 문제, 아동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지만 현대 행정에서는 정부가 이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이 말은 어디까지가 정부가 담당할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보는 부분은요. 행정환경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대부분 행정환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서구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사회 부분입니다. 자, 16세기 절대왕정 체제가 있었죠. 16세기까지 절대왕정 체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17, 18세기까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로 들어가는데 이 시기를 입법국가라고 부릅니다. 입법국가 시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갑니다. 20세기, 자,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행정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좀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국가 운영 방식, 정부의 역할과 기능들이 많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시기를 이제 학자마다 이름은 좀 달라져요. 이 앞에까지 합의가 되는데 신행정국가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일단 뉴 거버넌스라고 적어드릴게요. 거버넌스란 단어는 거버먼트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거버먼트 정부라 그러죠. 거버먼트 거버넌스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왕정 체제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행정에서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대두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있죠. 19세기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발전하거든요. 자본주의가. 그러면 사실 자본주의도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자유주의는 어떤 시각이었을까?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상인데요. 공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개인의 권리를 더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랬을까? 절대 왕정 체제에 대한 폐해에 대한 반발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사상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사회 생활하실 때 A와 B의 거래 관계에서 사적인 이런 경제 관계든 친구 관계든 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부는 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며 그래서 밤에 경찰 활동을 통해서 야경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야경국가, 밤야자입니다. 밤에 경찰 활동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나머지 이들 여러분들의 생활에 개입하지 말 것 최소국가 작은 정부 최소국가 작은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때 정부 역할은 질서 유지, 국가 형성과 질서 유지 여러분의 권리 보호 이런 데 맞춰져 있어요. 권리보호 이런 거 왜 개입하지 말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민주주의 관점에 자유민주 관점에서 아무래도 그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와 국가를 분리시킨다 할지라도 정부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정부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 원리 따라서 여러분의 대표 입법부가 구성됩니다. 국회, 의회입니다. 여러분의 대표가 정한 법과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바로 행정, 집행부죠.
행정은 집행부로서 입법부가 법을 결정하면 행정부는 집행 기능만 담당합니다. 이렇게 권한이 사용됐을 때 이게 여러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사법부가 개입해서 사법적 통제, 권리 구제 기관 사법부를 따로 설정하죠. 즉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또한 법치주의, 법치는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그 전에 헌법 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체제. 그러면 국가 주도는 누가 하죠? 왜 입법국가라 했을까? 이거는 자, 의회가 입법부가 주도하는 체제에서 입법국가라 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모든 게 잘 해결된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1930년대 딱 하니까 뭐가 터졌을까요? 대공황이 터지죠. 대공황.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또 사회주혁명도 있었거든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데요. 빈부격차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가 사상이 등장한 거 아시죠? 요람에스 부동까지 영국에서 복지국가 사상이 등장합니다. 복지국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 하는데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자유방임주의입니다. 하지만 30년대 이후에 케인즈주의가 등장합니다. 케인즈란 사람은 자, 정부가 경제 개입하는 게 경제 문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공황이라는 것도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고 여러분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 불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면 기업은 투자를 하겠죠. 정부가 하는 재정사업을 확대하면 그건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면 자 고용이 창출되죠. 고용이 증가하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좋아지죠. 소득이 증대됩니다.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소비가 증가하면 여러분 지출이 커지니까 기업은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경기가 안정화될 수 있겠다. 경기가 지나치게 팽창해서 과열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됩니다. 그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 자 호황기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 그래서 그러면 기업이 투자가 좀 위축될 거고 물가도 좀 안정되는 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케인지언적 경제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60년대 가니까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인권 문제까지 자, 그런 문제까지 정부의 담당 기능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즉, 큰 정부로 갑니다. 최소국가에서 큰 국가로, 큰 정부, 큰 국가로 가는데요. 정부 기능이 자, 국가 형성과 질서 유지를 넘어서 전통적 기능을 넘어서 경제 개입과 복지 기능과 환경 문제라든지 다양한 규제에 대한 그런 기능까지 정부의 기능 역할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큰 정부로 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 자, 이자율을 인플레이션 과감해서 이자율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통화량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환경 규제로 가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전문성이 높아졌어요. 현대력 넘으면서 전문성과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가 법, 규정과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따라서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 입법이 확대되고요. 행정, 재량, 입법부의 결정대로가 아니라 행정, 재량이 확대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그전엔 결정한 대로 행정이 집행했지만 이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부터 집행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잖아요. 국정 운영을 정부 관료제 행정이 주도하는 시스템 체제 그런 국가를 행정국가라 한다. 개념은 되겠습니까? 행정국가식의 특징은 큰 정부고요.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부 개입이 확대되고 개입주의 국가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입주의 국가주의라고 국가 사회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는 거죠. 이런 부분 감은 잡으셨어요? 자, 그럼 이런 식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는데 1960년대는요. 1960년대 서구사회 혼란기입니다. 뭐 여러분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누님도 뭐 제임스 딘을 참 좋아하셨는데 이유 없는 반항, 세대 갈등 문제거든요. 사실 그 내용 보면.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도 있었고 여성 문제도 있었고 반전 반핵 그런 문제 한꺼번에 터지면서 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매일처럼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시기를 소위 68혁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인데요. 68혁명 그 시기 사회 혼란기를 거쳐서 70년대 딱 넘어가니까 오일 쇼크가 터지네요. 자, 오일 쇼크는 뭐가 문제였을까?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기름값이 올라갔는데요. 자, 이때 갑자기 넉 달 만에 배럴당 7달러던 기름값이 넉 달 만에 2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즉 기름값이 4배가 올라간 겁니다. 뭐 예전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때 기름값이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근데 만약 그 가격대가 2,000원대가 아니라 4배라면 5,200원 정도 되겠네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때 당시 어민들은 채산성 안 만다고 조 포기해버렸죠. 화물차도 운송을 중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 정도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자, 불황기인데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정부가 그 실업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가 경제 개입합니다. 확대 재정이죠. 물가가 더 올라버려요. 반대로 물가 잡겠다고 정부가 긴축 재정하면 실업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오일 쇼크와 함께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스태그네이션, 불황계, 인플레이션 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개입하지 마라 하면서 자, 시장으로 가자. 시장주의가 등장합니다. 시장주의가 등장하는 건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민영하고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 폐지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MB 정권이 지향하는 게 바로 요거죠. 복지, 좌파라고 부르는 게 복지인데요. 자, 좌파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좌파가 다 빨갱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행정에서 사회주의는 딱 한 번 언급이 살짝 나왔다가 사라져요. 어쨌든 좌파 진보 입장은 경제 개입 찬성, 복지 찬성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에 존슨 대통령, 케인즈 이런 사람이 대표적 입장이게 되겠죠. 여기 대해서 어떤 주장이 나올까요? 자,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복지병이 커지니까 복지병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정부의 자, 복지를 해체하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묶어서 시장주의, 소위 신자유주의라 부르고요. 이 말은 19세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다시 최소국가입니다. 그래서 신보수주의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어떤 입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20세기에 진보주의는 이런 시각이고요. 보수는 이런 시각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정부 개입이 확대된 이유는 뭘까요? 시장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시장 실패 원인. 자, 그건 따로 볼 겁니다. 요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부 기능을 줄여라, 축소시켜라. 이 말은 현 정권, MB 정권. 이건 정부 한계 때문에, 정부 실패 때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면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 정부와 사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자,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시겠어요? 이 분위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본 문제 속하니까. 자, 우리 프린트 1페이지 볼까요? 행정과 대다 행정과 특징 나오죠. 가볍게 확인하시고 산업사회, 대중사회. 행정국가 시기는 또한 동시에 60년대 산업사회, 대중소비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행정기능권 확대 언급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위임입법 재량이 확대됩니다. 행정과부하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 로드가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됐다. 업무 과부하, 업무 과중 같은 개념이거든요. 정부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거 해달라 계속 정부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행정기능 확대인데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것들을 행정과부하라 그래요. 현행적 특징,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언급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 행정기능이 확대는 양적 특징일까요? 질적 특징일까요? 담당은 업무량이 늘었다. 양적 특징입니다.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었죠. 예산이 늘었죠. 조직이 팽창되죠. 그래서 질적 특징, 양적 특징에서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보규모 팽창에 관한 이론 부분은요. 정부의 팽창에 대한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 도시화 산업화 때문이다. 아니면 자 1, 2차 양차 대전과 대공황 같은 전시 재난 때 확대했다라는 입장도 있고 자 와그너하고 피코가 있으면 정답이 안 되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렸고 이런 것 때문에 확대했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민주주의는 선심성의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도 정부 팽창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관료주의에 내서 리스크하는 예산 극대 모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법칙은 지금 체크해두세요.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매년 5.75%씩 꾸준히 증가하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파킨슨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은 동료를 원하세요? 부하직원 원하세요? 일이 많아 죽겠습니다 하면 자 계층제에서 동료보다는 자 부하직원을 원합니다. 부하직원을 원합니다. 왜? 동료는 승진할 때 내 경쟁자가 되는 거고 부하직원은 늘었지만 내 업무 통제 범위에 내가 개입하잖아요.
즉 동료가 생기면 내 업무를 넘겨줘야 되지만 부하직원 넘겼을 때 그 업무는 내 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한다. 부하가 1배, 2배, 3배 어쨌든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가 증가하면요. 자, 실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지시 업무, 감독 업무, 업무가 증가합니다. 업무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자, 나중에 또 가면요. 일이 많아 죽겠습니다. 부하 좀 붙여주세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가 증가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요. 업무량 증가 무관하게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된다. 5.75%씩 증가한다. 파킨슨 법칙입니다. 80년대 이후 행정인데요. 이것만 잡아드릴게요. 자, 요거 외에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1970년대, 80년대 세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계화는 국경선 의미가 쇠퇴되는 건데요. 자, 미국산 제품이 한미FTA와 함께 자, 사실상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자,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물적, 그다음에 정보,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네요. 뭐 미국의 리먼 브러스 사태 전 세계 파급됐죠.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 세계 하나의 지구촌화되는 현상 세계화랍니다. 그다음에 이걸 촉발시켰던 여러 요인 중에 정보 기술의 발전이죠. 정보 사회로 전환되고 있네요. 정보와 그다음에 자, 시민사회 성숙 이 과정에서 정부는 큰 문제 너무 작습니다. 작은 문제 너무 큽니다. 그럼 정부 문제를 시장에 넘기자. 시장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자, 어떤 입장이 등장할까? 이거는 자, 시장도 문제 있고 정부도 문제 있다. 시민들이 직접 공공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정보기술 발전은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 시민사회 성숙 이런 것들이 자, 기존의 정부의 기능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가 담당하던 역할 기능들이 이제 운영 방식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새로운 마켓, 새로운 도구, 새로운 어떤 주체가 등장하면서 국정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이런 시각들이 나타나고 정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이거를 우리가 넓은 의미의 뉴 거버넌스라고 부를 거다. 이거 외에 나중에 보게 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환경 변화에서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80년대에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일단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행정 개념을 위해서 사전 배경으로 서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환경 변화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봤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입법국가 특징, 행정국가 특징, 기본 문제다. 자, 그럼 넘어가는 배경이 됐던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와 부수적으로 파킨슨 법칙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정부 규모 팽창에 관한 요인들 가볍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